시작할게요. 자, 우리 D 현대소설 편인데 18번에서 지금 3개 나눈 거 가보겠습니다. 자, 이상의 티타임을 위하여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제목만 딱 보고 이 티타임이 뭔지 혹시 예상하셨나요? 차 마시는 시간이었어요. 그죠? 티타임. 간다. 18번에 1, 19번에 3, 20에 1, 다음 이광수의 무정. 이 작품은 우리나라 그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소설. 그죠? 좀 양이 길기 때문에 근대 장편 소설이라고 불려져요. 옛날에는 좀 종종 시험에 나왔는데요. 요즘은 학교 내신에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온 편입니다. 작품은. 자, 21번에 2번, 22에 4, 23에 5, 24에 4. 자, 끝으로 25에 28번에 자, 몬순태의 철쭉제라는 작품이었습니다. 25에 1, 26에 3, 27에 5, 28에 5 였습니다. 자, 18에서 20번 확인하겠습니다. 몇 번? 20번. 또.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보기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는 걸 찾아라 하겠습니다. 역시나 항상 우리가 기출에서 나오는 문제 푸실 때 낯선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기를 항상 먼저 보는 습관 기르셔야겠죠? 그리고 이 작품을 우리가 작품 감상의 요령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을 정보를 이렇게 한번 대응시켜서 작품을 읽으실 때 이렇게 연결되구나 라고 대응의 짝을 찾으셔야겠어요. 갈게요. 르네 지라드는 주체가 매개자를 모방함으로써 간접화된 욕망이 발생한다라고 보았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문 영역에서 독서 제문할 때 이런 걸로 자주 봤기 때문에 어디에 주체 요소야? 르네 지라드라는 사람이 지금 견해 주장을 지금 펼친 거잖아. 지라드라고 르네가 뭐였어요? 이 사람의 견해 주장은 어떤 주체가 있어. 근데 이 주체가 매개자를 모방한다. 모방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했지. 바로 간접화된 욕망이 발생한다. 이 모방을 할 때 간접화된 욕망이 생긴다. 쉽게 말하면 뭐야? 말이 좀 어려운데요. A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B라는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뭐 잘나가 보이고 뭔가 또 가진 것도 있는 것 같고 너무 부러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알게 모르게 뭔가 흉내내기 시작했어. 그러면 내가 가지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뭔가 간접적으로 아마 채워가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나의 욕망을 이 매개자를 통해서 내가 채워가는 거.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소설의 내용도 이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 티타임을 위하여라는 이 소설의 안에 역시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대응시키면 되겠죠. 자, 안에 역시 아파트 주민을 매개로 한댔어. 그러면 아파트 주민이 매개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는 아내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이 아내가 이 아파트 주민들을 뭔가 자꾸 흉내내고 모방하고 싶어 해. 이것이 이 아내에게 있는 간접화된 욕망인 거야. 자, 그러면 이 아파트 주민은 요즘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부러워하지? 읽으면서 파악하면 되겠고요. 다음, 아내는 이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답니다. 여러분 이건 문장 뭐야? 소설에서는 항상 1번에서 인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인물에서 가장 중요한 또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주면 그건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위에 있을 걸 그랬네. 자, 밑에 썼으니까 이제 쓸게요. 아내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아내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여기고 있대요.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흔히 우리가 흙 아니면 배, 내 편 아니면 적 이런 식으로 여기는 걸 이분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공간이 나올 때 이걸 우리가 채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구분하고 아파트 주민들을 담고 싶어 하면서도 그들에게 경쟁 심리를 느끼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 사람들을 흉내내고 싶어 하면서도 뭔가 모방하고 싶어 하면서도 거기에 야릇한 경쟁 심리도 있어요.
아내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내의 간접화된 이 욕망의 대상은 허상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러면 이 간접화된 그 욕망이 결국은 나중에는 허상이 될 거라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읽어봐야 아시겠습니다. 이 대목이 이거였구나 라고 찾으시면서 읽으셨어야 돼요. 자, 가볼게요. 아파트에 이사 오더니 대접이 달라지네. 웬 밤참이야? 근데 이거 자몽 아니야? 자, 일단 밑도 끝도 없이 앞부분 줄거리 보통 이런 한 번씩 주는데 그지? 없어요. 이런 소설도 기출에 종종 나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A 지금 대사 치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 대사를 또 받고 있는 사람은 또 누군지, 대화 나누는 당사자 보면서 서로를 어떻게 부르는지에 따라서 인물 관계 설정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대화들을 잘 보셔야 지금 이 제한적인 지면 안에서 다루져놨던 여기 없는 그 전에 발생했던 이런 사건들 또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대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화 어떤 내용 또 나오는지 잘 봅시다. 아파트에 이사 오더니 아파트는 뭔데? 공간이잖아. 우리 2번에서 체크하기로 했던 게 공간인 거 아시죠? 시간적 배경, 그럼 공간적 배경 나오면 아파트다. 그럼 현재 이 사람들은 지금 이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대접이 달라지네. 왜 밤참이야? 그러니까 이 아파트 이사 오기 전에는 그러면 밤에 특별히 그지? 뭐 이거 밤참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러니까 글쎄 오늘 은행에 갔다가 잡지를 봤더니 티타임에 곁들이는 간식이 화보로 나와 있더라고요. 하마터면 창피당할 뻔했지 뭐예요. 티타임이면 난 그냥 차만 마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사왔는데 우리 식구들도 좀 맛을 봐야겠기에. 자, 아직까지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그런데 왜 하필 자몽이야? 귤이나 사과는 흔해서 잘 안 쓰나 봐요. 화보에 없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키위가 가게에 가득 쌓여 있었지만 생긴 모양이 고약해서 썩 손이 안 가지더라고요. 바나나는 낱개는 안 파는지 몸통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비싸겠어요. 딸기도 포도도 있었지만 그것도 너무 비싸서 들었다가 슬쩍 놓았어요. 그래도 자몽이 값이 만만하고 또 먹음직스러워 보여서요. 한동안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TV에서 왕왕거렸는데 당신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단 말이야? 당신은? 자, 서로를 어떻게 부르는지 호칭을 보니까 이제 관계 알겠단 말이야. 부부 사이야. 그지?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읽어주세요. 다음. 그래도 이쪽 동네에서 산 걸요. 내 차. 저쪽 동네에서 사면 농약이 있고, 이쪽 동네에서 사면 농약이 없는 거야? 자, 아내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그래서. 자, 그럼 일단 대화가 끝나는 시점에서 아내라는 말 확보했고 당신이라는 말을 쓴 거 봤을 때는 부부다. 확실해졌죠? 그러면 A는 남편, B는 아내. 이제 이렇게 정리했고 또 이 대사에서 지금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왔죠. 이쪽 동네, 저쪽 동네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아까 읽었던 보기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겠죠? 뭐예요?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여기고 있는 게 아까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쪽 동네는 아무래도 여러분 이거 알죠? 이 그 저라고 하는 이 지시어의 사용을 화자가 자기 가까이에 있는 걸 소개할 때는 이것 또는 여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화자 가까이 있을 때는 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거라는 말은 청자에게 가까이 있을 때 쓰는 말이죠. 그리고 저것은 화자와 청자 둘 다 멀리 있을 때 쓰는 말이 저것입니다. 저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쪽 동네라는 것은 말하는 화자와 뭔가 가까이 있는 동네를 이야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사 온 이곳 현재 공간은 이쪽이라고 얘기했고 이사 오기 전에 원래 살던 곳은 저쪽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살던 동네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고 그리고 살았던 곳은 농약이 검출되는 것 마냥 이런 식으로 지금 사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런 말들이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어. 쪽팔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뭔가 들킨 것 같은 자기의 내면을. 자, 그 다음 아내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래도 두 아이는 순식간에 접시를 비웠다. 이 두 아이는 당연히 이 두 부부 사이에 자식이겠지, 그치? 밤참이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날부터였다. 자, 이게 동그라미처럼 이게 되게 박스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 질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아마 아내가 그 위에 대화 정보를 보면 화보를 보면서 즉 잡지 같은 거 보면서 자기가 이제 이사를 왔으니까
마치 이 새로운 어떤 주민이 된 것이면 마냥 이 아파트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 초청해가지고 뭔가 인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 같은 거 이렇게 제공하고 그냥 차만 마시면 된 줄 알았는데 화보 같은 것만 보면서 그래 과일도 내놔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더 안 읽어봤으면 느낌 좀 오잖아요. 이 주차장은 지금 안에인데 매개자가 아파트 주민이니까 이 이사 와서 살고 있는 요 곳에 살던 요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 아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살던 곳에서 늘 이쪽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고 늘 욕망을 가지고서는 드디어 이사 온 거야. 그러니까 이쪽 주민 아파트 주민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한테 지금 그지 모방의 대상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주민에게 좀 뭔가 좀 잘 보이고 싶은. 좀 자기도 좀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지 보여주고 싶은 심리 때문에 이 과일을 자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날이라도 티타임이 이루어졌다면 부지런한 밤참 습관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티타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아내는 밤마다 좋은 집 식구들에게 티타임에 멋지게 곁들여서 간식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이 티타임이라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쉽게 이 모임의 자리가 안 잡히니까 계속 사고 또 사고 준비만 하니까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죠. 밤참은 같은 내용이 사나흘쯤 나오다가 바뀌었다. 영 먹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키위도 나왔고 맛대가리 없이 크기만 한 메론, 그리고 입안에 넣으면 슬슬 녹는 질 좋은 카스테라, 부드럽게 씹히는 전병 등등등. 두 아이가 손도 대지 않은 화과자는 하루에 2개씩 내가 먹어치웠고 내 나왔어. 나라고 했어. 이거 남편이잖아 이제. 1인칭 소설임을 또 시점 체크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현대소설에서는 늘 시점에 대한 문제는 서술상 특징에서 선택지 5개 중에 거의 3개 이상은 많이 묻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내가 먹어치웠고 슈크림은 들쩍지근해서 내 대신 아이들이 반겼다. 습관처럼 고약한 것이 있을까? 처음엔 그렇지 않았었는데 점점 밤참 시간을 기다리게 된 것이었다. 아내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되면 은근히 오늘은 또 무엇을 내줄 것인지 궁금해하기도 했다. 두 아이는 아내와 체면을 차릴 사이가 아니어서 그런지 드러내놓고 밤참을 독촉하기까지 했네. 이제 막년회를 가느라고 다들 좀 바쁜가 봐요. 이 동네 사람들 지금 아내가 모방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겠지, 그지? 이 동네 사람들은 아마 호텔 같은 데서 막년회를 하나 봐요. 여러분 저기 막년회라는 단어는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이 단어보다는 우리는 송년회라는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게 또 막년회는 일본식 표현이에요. 상가에서 엿드는 건데 여자들 입에서 서울 시내 호텔 이름은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상류층, 소위 말해서 좀 잘 사는 사람들, 10억대 이상 되는 호가하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송년회 같은 것도 좀 의리의리한 데서 지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정보를 또 아내가 엿드는 거겠고. 그런데도 아내는 티타임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밤참 시간을 식구들에게 베풀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밤참을 제공하며 폭탄 선언을 했다. 당분간 밤참은 없을 거라고. 그럼 이 어느 날은 밤참 이제는 없다라는 그 선언의 날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한 아내의 표정이 보기 드물게 밝았다. 이 사람들이 먼저 잘 보이려고 늘 그제 이 과일을 준비했던 아내였잖아. 근데 이제 안 가지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는데 왜 얼굴이 밝아졌지? 이유가 좀 있겠죠? 봅시다. 그렇게 말하는 오늘 내가 머리를 좀 굴렸거든요. 글쎄 무작정 티타임을 기다리다가는 가계부가 엉망이 되겠더라고요. 그죠? 계속 언제 할지 모르는 이 과일을 준비했어야 되니까. 하긴 그동안 무리 좀 했어요. 이쪽으로 이사 오니까 생각보다 훨씬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엉뚱한 지출을 좀 했으니 당연하죠. 이 엉뚱한 지출은 과일값이겠고. 그래서 아까 아침나절에 13호 여자가 나가는 소리를 토끼귀를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척 하면서 마주치러 나갔죠. 아유 내 귀가 맞아 떨어졌어요. 우연히 마주친 척 깜놀하면서 반가워했더니 그 여자가 냉큼 티타임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막년회가 밀려있어. 도무지 시간을 낼 것 같지 않아 걱정하던 참이라고 내숭을 떨었죠. 자 이거 뭐야? 자기는 막년회 없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가지니까 자기도 안 가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말 막 한 거잖아. 뭐야? 경쟁 심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도 있어 보이고 싶은 그 마음, 그지? 막년회도 안 나간다면 시시하게 볼 것 아니에요. 어쨌든 당분간 마음 편히 쉴 수 있겠어요. 적어도 올해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얼굴이 밝은지 알겠다. 언제 티타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과일을 준비하니까 생활비가 엉망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 겨울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때까지는 과일을 준비 안 해도 되니까 표정이 좀 살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이유였죠.
자, 그래서 당분간 밤잠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서운하긴 했지만 왠지 나도 아내처럼 개운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 자, 중간 부분. 얼마 후 난 티타임을 갖자고 술에 취해 복도에서 난동을 부리고 며칠 뒤 아내는 급작스레 티타임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기어이 티타임을 갖기는 했군. 아내가 다분히 자조적인 웃음을 내비쳤다. 그리고 말했다. 아니요? 라고. 그렇다면 우르르 몰려와 아내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붙이고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다시 우르르 되돌아 갔단 말인가? 아내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일은 아무도 꺼내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날 밤이란 그 위에서 저 중간 부분 내용에서 남편인 내가 티타임 가자! 하고 막 외치었던 그 사건, 남동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다행히도 여자들이 그날 사건은 다 함구해줬어. 하지만 그날 밤 일을 모르진 않을 거라고요. 앞 동네에서 인터폰을 두드렸다는데 바로 옆에서 모를 리 없죠. 모두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게 분명했다고요. 아무튼 들어들 오더니 집 구경 좀 하자면서 한바탕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보더라고요. 하지만 그다지 볼 게 없는지 금방 시들해져서 거기 거실에서 서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커튼 색깔이 괜찮다고 말했어요. 어찌나 반갑던지 나도 모르게 식탁보도 같은 걸로 했다고 자랑했죠. 그래서 모두 식탁보를 구경하려고 이쪽으로 왔는데 맙소사. 우리 애들이 여기 식탁에서 점심으로 떡을 먹고 있더라고요. 미처 애들을 방으로 밀어넣지 못했던 거죠. 애들이 그때 피자 같은 걸 먹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당신 아마 그때 그 기분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러면 떡이라는 소재. 또 소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 의미는 또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떡하고 지금 피자가 나왔잖아요. 아내는 당연히 이 떡보다는 피자가 좀 더 있어 보이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들도 좀 이런 걸 먹고 있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왠지 떡은 부끄러운 거야 지금. 왜? 약간 전통의 그런 우리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뭔가 좀 쪽팔려 했는데 반전이 벌어졌죠. 그러면 나는 아내의 그 기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억울하고 부끄럽고 쓸쓸하고 참담했을 그 기분을. 아니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치 13호 여자가 떡접시를 보더니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나한테 먹어도 되느냐고 묻지 않고 덥석 떡을 집더라니까요. 그것도 손으로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떡은 이렇게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 나잖아요. 그리고 티타임은 그만두고 떡잔치나 하자고 하진 않겠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냉동실 안에 떡을 꺼내 찜통에서 꺼냈죠. 동치미를 몇 그릇이나 해치울게요. 얼마나 신이 나던지. 그렇다면 아내는 신나게 종잘거려야 하는데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내는 너무나 쓸쓸하고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목소리도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내가 마지막에 했던 저 대사 동치미를 몇 그릇이나 해치울게요. 얼마나 신이 나던지 말은 얼마나 신이 났다라고 얘기했지만 표정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내의 신이 났다는 이거는 반어법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슬슬 이제 이게 밝혀집니다. 아내가 그토록 이 아파트 주민의 일부가 되고 싶어서 그지 소망을 가지고 욕망을 가졌고 따라하고 싶었던 이 아내였는데 지금 뭐 봤어? 이 아파트 주민들이 피자가 아닌 떡을 보고 환장을 하더란 말이야. 그 말은 뭐야? 내가 그토록 이 상류층의 일부가 되고 싶어서 욕망을 가졌던 게 이 사람들도 결국은 나랑 별반 차이가 없네? 라는 걸 느끼게 된 계기가 됐던 거야. 그러니 내가 가졌던 아내가 가졌던 이 간접화된 욕망은 결국 허상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힘 빠지고 맥 빠질 수밖에. 여태 내가 지금 뭘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보기 읽었던 내용들이 하나씩 다 퍼즐이 맞춰졌네요. 자, 그래서 그런데요, 뭐 나는 왜 이쪽 사람들은 손으로 떡을 집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했죠? 왜 그랬을까? 너무 아내가 생각하는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여겼으니까 너무나 욕망의 크기가 컸으니까 그치?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내의 표정이 너무 슬펐기 때문일까? 공연히 콧잔등이 근질근질거리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내가 불쌍하다 느껴졌겠지, 그치? 자, 그러면 나의 지금 1인칭 시점이 나왔죠. 그런데 남편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내의 얘기인 것 같아요? 아내의 얘기죠, 그죠? 그러면 나는 소설자로 나왔지만 주인공은 아내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는 게 좋죠. 자, 이렇게 하나씩 출제 요소가 되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 연습하시고요. 자, 문제가 또 20번이었죠. 1번 화보는 그 잡지죠. 아내를 하여금 그 매개자의 아파트 주민의 삶에 대한 모방 심리를 자각하게 하여 티타임을 갖겠다고 결심하는 소재. 에이, 화보를 봤을 때는 이미 그 전부터 티타임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
이해돼? 시간의 시점이 다르잖아. 이 화보는 티타임을 이사 왔으니까 가져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화보를 보고 화보를 보니까 과일까지 내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추가로 더 한 거지. 화보 보면서 티타임 하겠다는 생각한 게 아니라 오케이? 선후관계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지? 반만에 넘어가자. 21번에서 24번 가겠습니다. 아까 24. 자,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보기 혹시 있으면 제가 좀 좋은 거 좀 설명하고 보기 없으면 또 얘기할게요. 저기 보기 하나 있었는데 24번에 읽어볼게요. 연애라는 말을 20세기 초, 1900년대 조선에서 영어 러브의 번역으로 처음 등장했다. 연애는 단순히 남녀의 교제라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주체로서 개인을 전제한 근대적인 관념이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연애라는 단어야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그지 평범하게 씁니까? 근데 지금의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이 소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무적이라는 작품은 1910년대 말, 그 1910년대 말쯤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라는 수식어를 달았던 중요한 작품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이 근대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얘기는 종전에는 그러면 그냥 고전 소설이었다는 얘기잖아. 예를 들어 뭐 춘향전, 뭐 심청전 이런 거. 근데 근대라는 말을 달면서부터는 더 이상 그런 뻔한 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하고 그런 뻔한 이야기의 이야기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왜? 근대 서구의 어떤 문물들이 막 쏟아져 들어왔을 때니까. 저번 시간에 쌤이 그 개화가사라는 말을 먼저 준 적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뭐 전달 동기가 강한 작품, 표현 동기가 강한 작품, 뭐 그건 나온 적이 있었잖아. 그때 개화기 때는 주로 서양의 어떤 이제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자는 어떤 그런 계몽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아직까지 형식은 그냥 가사의 사음보의 형식을 답습했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설도 역시나 요 개화기 때 이런 근대 사상을 담고 있는 소설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온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연애라는 말을 잘 안 썼단 말이야. 왜? 부모가 점지해주는 사람하고 결혼했던 게 풍습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서구 사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연애라는 말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럼 연애라는 말이 결국 근대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따라서 이 연애는 개인에게는 자아를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고, 그럼 정리해봅시다. 이 연애라는 것이 개인에게는 개인을 자각하게 만든다. 자각이 뭐야? 스스로를 각성한다는 게 그 각자 알지? 깨닫게 만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종래의 어떤 너무나 그지 그 뻔한 어떤 그런 여성적 삶에 매몰되어 있던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뭔가 서구 사상을 가지면서 그지 뭔가 나도 주체적인 인간이야라는 생각을 이제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게 대표적인 연애라는 단어였다는 얘기야. 그럼 이 작품은 기존의 고전 소설이 보였던 인물의 어떤 전형적 모습에서 좀 벗어나 있을 거예요. 왜? 특히 이 작품에 등장하는 그 영채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요. 읽어왔으니까 알겠지만 박영채라는 여자 주인공이고요. 이 박영채는 상당히 뭐랄까 전통적인 보수적인 그런 여성이었어.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이형식이라는 남자 주인공하고 어릴 때부터 이 마을에서 같이 살았는데 어른들이 너희들 이제 조금만 크면 이제 결혼할 사이야 막 이런 식으로 거의 막 정혼자처럼 자랐던 그런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집이 몰락을 하고 이 박영채가 그 학교 교감 선생인가 뭐한테 순교를 막 빼앗기고 막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워낙 보수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던 여자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런 사건에 많이 휘말리게 되고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고 해요. 왜? 자기 어떤 남자에게 자기는 어떤 더러운 여자가 돼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보수적인 여자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살려줍니다. 누가 살려주냐면 김병욱이라는 분이 살려줘요. 이 김병욱이라는 이름만 딱 잘 보면 오해하기 십상인데 남자 아니고 그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그래서 김병욱이가 강영재를 살려줘요. 그리고 이제 이영식은 이제 장성을 해서 한양 서울로 올라가고요. 그 서울에서 개인 과외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때 개인 과외를 했던 학생이 누구냐면 김선영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김선영은
잘 사는, 개인 관리를 받을 정도니까 잘 살겠지. 그리고 나이대가 거의 같아요. 그래가지고 개인 관리를 하면서 이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박영철을 잊고 이제 김선영과 이제 사랑을 하는데, 하지만 자기 마음에 늘 박영철에 대한 생각을 갖고는 있죠. 약간 어릴 때부터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양심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둘은 약혼을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러 갑니다. 그리고 이 둘도 이제 이 비명우리가 자초지종 이야기를 막 들었겠지. 다 듣고 난 뒤에 이게 신여성이에요. 대화기 때 새로운 서양 홍보를 받았던 그 사람을 신여성이라고 그러지. 물론 김선영도 신여성이고요. 얘만 전통적인 여성이었던 거야. 그래서 얘 얘기를 구글을 들어보니까 이 신여성 입장에서 너무나 바보스러운 거야. 아니 네가 이 기영 씨하고 뭐 잠을 잤어? 아니면 정말 부모님들이 뭔가 정혼을 시켰어?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왜 네 혼자서 이 남자한테 그지 뭔가 못 보일 거 보였다는 생각을 왜 자살까지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정도는 아니야. 막 그랬는데 계속 깨우침을 줘요. 그러니까 얘는 서서히 이제 그래도 되는가 싶은 생각을 이제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둘은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이제 유학 가야 되니까 기차를 타러 갑니다. 그래서 그 기차를 타러 가는 그 기찻간에서 이 네 명이 딱 만납니다. 만나니까 지금 요 세 명은 지금 무슨 관계가 되버려? 묘한 삼각관계가 되버려요. 이제 이야기 대충 알겠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타고 갑니다. 가다가 지금처럼 뭐 태풍이나 막 이런 게 불어가지고 밀양 좀 지나면 삼만길이라는 곳이 있거든. 이곳에서 철길이 끊겨가지고 수재민이 막 생기고 막 그런 현장을 또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 철길이 끊겨졌으니까 당분간 보수공사가 될 때까지는 이곳에 며칠간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함께 여관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여관 안에서 알게 모르게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개인적인 이런 삼각관계였던 묘한 감정이 우리 그 수재민들이 처한, 우리 백성들이 처한 환경을 목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유학을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는 생각을 막 이제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무지몽매한 우리 백성들을 이제 깨우쳐줘야 하는 어떤 지식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유학을 가는 이유는 이들이 열심히 번 돈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이들을 이제 깨우쳐주기 위해서 더 이상 매해마다 이런 수재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줘야 한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계몽시켜야 되고 이들을 교육시켜야 될 그런 어떤 선구자로서의 의무를 띈 사람들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묘한 개인적 삼각관계에서 점점 보다 큰 대의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이 개인의 삼각관계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이 이제 형식이가 이 여자들한테 막 질문을 해요. 뭐 이런 일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죠? 교육으로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끌어내요. 그러면서 영철과 선영이가 서로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하면서 뭔가 우리는 또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개인의 묵은 감정이 더 큰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 앞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소설이에요. 이게 기존에 보였던 고전소설이 안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작품의 내용과는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작품을 우리가 최초의 근대 단편 소설이라 얘기할 때 이런 단어 지금 썼잖아요. 남녀 간의 자유연애 사상을 최초로 도입한 대표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근대라는 걸 붙이게 돼요. 옛날에 정말 작품 좀 중요한 작품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이런 줄거리 같은 거 이렇게 쭉 한번 돌려가지고 또 설명도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 내용이 너무 잘 기억이 나네요. 지금 보니까 말하면서. 자, 그래서 보기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연애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게 의미 있단 말이야. 연애는 개인에게는 이런 자아를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고 사회에는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의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가족 제도의 그런 변혁을 유도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이 연애라는 이 이음절밖에 안 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상당히 파장이 컸다라는 거예요. 다음, 무정이 이렇게 만들어진 무려 연애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은 이런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 인식되었고, 그죠? 연애한다라는 말을 이제 바꿔 말하면 근대 사상을 가진 사람인 거야. 그래서 상징화되어 가는 거죠. 소설은 이 연애에 기초한 혼인을 형상화함으로써 역시 이런 계몽성을 드러냈다. 더 나아가 무정에서는 형식이 이 연애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새로운 진실을 발견해 나간다.
사랑의 갈등을 겪는 가운데서 이게 삼각관계겠지. 스스로를 민족 계몽의 삼각자로 자부했던 형식은 자신의 내면에서 이런 결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형식이라는 인물이 선영이와 이런 사랑을 하면서도 박영치에 대한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 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심적 갈등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 보기에서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박영채와 혼인하고자 했던 이 형식은 이제 영채가 죽은 줄로만 알고, 왜? 자살했으니까. 그래서 죽은 줄로만 알고 김장로의 청을 부탁을 수락하여 김선영과 약혼한다. 그럼 김장로는 요 김선영의 아빠입니다. 장로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기독교인이겠지, 그지? 그런데 선영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우선과 함께 올라탄 그 기차에서 형식은 또 영채를 만나게 되죠.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나타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아까 이 선영이는, 이 영채는 지금 자기를 살려준 김병욱과 함께 일본에 유학 가기 위해 기차에 올랐던 상황인 거예요. 나는 미국 가기를 중재할라네. 응? 하고 우선도 놀라네. 우선이라는 인물은 이 영식의 친구입니다. 미국 가기를 중재할 때요. 그것이 옳은 일이지. 그리할라네. 왜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죽은 줄 알았던 영채가 나타났으니까, 그지? 영채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지금 선영이하고 지금 뭐 쿵짝쿵짝 하면서 미국에 이제 유학 가려고 하고 있는데, 영채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가는 것이 뭔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포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면서 우선에 손을 넣고 차 안으로 들어서려 한다. 우선은 손을 잡아 형식을 끌어당기며 자네 미쳤단 말인가? 이리 좀 오게. 형식은 멀거니 섰다. 자네 지금 정신이 너무나 혼란스럽네. 미국 가기를 중지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여? 아니, 저쪽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려고 했는데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것이 저편이란 영체를 가리키는 거지, 그지? 나는 선영 씨한테 이 뜻을 말하고 약혼을 파하겠네. 그것이 옳은 일이야. 그러면 영체하고 혼인한단 말인가? 응, 그렇지. 그래야 옳지. 영체는 그럼 자네와 혼인을 한다던가? 그런 말은 없는데. 만일 영체가 자네와 혼인하기를 싫다 하면 어쩔 텐가? 그제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평생 혼인 말고 지내지. 결혼 안 하고 살겠다 말이죠. 전에 가서 뭐 중이 되든가. 우선은 껄껄 웃으며 지금 자네가 좀 노고세했네. 참 자네는 어린아이일세.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네 그려. 너무 철없는 생각이다 이 말이지, 그지? 행여 꿈이라도 그런 생각 내지 말고 어서 미국이나 가게 하며 형체를 보고 흥분하고 놀랐던 형식을 지금 우선이가 달래주는 약간 그런 장면이죠. 지금 우선이가 형식한테 했던 말들 있잖아요. 김병욱이가 영채한테 했던 말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영채가 형식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거잖아. 이게 자존심을 받드는 이 병욱도 그럼 네가 형식이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겠죠. 그럼 형식도 네랑 결혼한다는 그건 잘 모르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생각의 어떤 그런 그 고정관념을 깨주는 역할을 김병욱이가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저 사람을 버리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지. 일이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못하나. 또 영채 씨도 동경에 일본에 유학도 하게 되고, 이 동경이라는 게 한자 쓰면 동경이고 일본식으로 히라가나로 발음하면 도쿄인지 알지? 하니까 피차 서로 간에 공부나 잘하고 미래에 서로 남매 삼아 지내게 그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잖아. 너는 지금 이 사람과 지금 미래를 약속하는 관계니까 그렇게 가고, 이 관계는 그냥 남매처럼 사이좋게 그냥 지내라. 새로운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지내면 되잖아. 라고 우선이가 제안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런 어림없는 미친 소리는 다 집어치우고, 이 미친 소리란 영채한테 가겠다는 그런 말이겠죠. 이 혼인 약혼 다 파혼하고 하면서 형식의 등을 툭 친다. 팔에 붉은 헝겊 두른 차장이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슬쩍 본다. 형식은 자리에 돌아와 뒤에 몸을 기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선영은 조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린 듯이 기대어 앉아있다. 형식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의문 하나가 일어난다. 지금 여러분 현대소설이에요. 그러면 중간쯤 읽었을 때는 자꾸 무슨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시점 찾는 생각을 계속하고 계셔야 됩니다. 뒤늦게 퉁치면 시간 많이 써먹게 됩니다. 하면서 찾으세요. 자, 봤더니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죠? 3인칭이에요. 그 3인칭에는 관찰자가 있고 전치적 시점이 있죠. 그죠?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죠? 역시 1인칭에서 주인공과 관찰자 하나가 똑같아요. 심리 보는 거야, 심리. 지금 여기요. 이 형식의 내면의 심리, 갈등하는 어떤 생각들을 계속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인물의 심리를 안다는 것은 전치적 시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대체 자기는 누구를 사랑할까? 선영일까? 영채일까?
영채를 대하면 영채를 사랑하는 것 같고 또 선영이를 보면 선영이를 사랑하는 것 같다. 아, 갈등하고 있죠. 아까 남대문에서 차를 탈 때까지는 자기는 오직 선영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듯 하더니 지금 또 영채를 보니까 선영은 둘째가 돼버리고 영채가 자기의 사랑의 대상인 듯도 하더라. 그러다가 또 앞에 앉은 선영을 보니까 이야말로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라는 생각도 난다. 이 신기해 갔죠. 아까 우리 보기 안에서 마지막 한 문장이 바로 이 형식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선영과 영채를 그럼 둘 다 사랑하는가? 그렇다 하면 동시에 두 사람을 다 같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 이게 바로 뭔데? 자유연애라고 하는 그런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지? 이런 갈등을 안고 여러 가지 어떤 자유연애에 대한 사상을 가치관을 드러내는 거 이게 종전의 소설에서는 못 봤던 그런 이야기였단 말이야. 이런 게 자유연애 사상이라는 가치관을 보여주는 장면들인 거예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양다리? 라는 그런 전문 용어를 쓰죠, 그죠? 남들이 하는 말을 듣거나 자기가 지금껏 생각해온 바로 보건대 참된 사랑은 결코 동시에 두 사람 이상에 향할 수가 없는 것이거늘 그렇죠. 전통적인 어떤 사랑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니 두 사람을 동시에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이건 죄야. 그잖아. 전통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자기의 마음은 그럼 어떤 상태에 있는가? 중요까지 해서 일단 반영을 우리가 읽어왔으니까 자 혹시나 풀 수 있으면 한번 잡아보고 다음 나오면 바로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자, 24번에 1번 사랑의 대상을 혼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고민하는 이런 형식의 모습에서 그죠? 연애에 기초한 혼인의 문제를 고민하는 그 개인을 형상화한 결과이겠고 그렇죠?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혼인의 대상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이 형식의 모습에서 이 보기의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 되겠죠? 다음 2번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스스로 묻는 이런 형식의 모습은 지금 보고 있죠? 감정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통해 이게 형식이죠. 근대적 관념으로서의 연애를 서사화한 결식이고, 그죠? 두 사람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이 형식의 모습에서는 자유연애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이해란 말이야. 그걸 형상화했다는 말이야. 여러분 서사화라는 말은 뭐죠? 우리 소설 같은 대표적인 관례를 서사관례라고 불렀잖아요. 서사상 같은 말입니다. 뭐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쭉 전개시켜 나가는 걸 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시잖아요. 형식이가 두 사람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자유연애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걸 이야기로 풀어내니까 그걸 서사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3번 사랑을 개인의 일로만 국한하지 않고 민족에 대한 정신적 혁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형식의 모습을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서의 연애가 계몽성을 지녔음을 보여주는데 이 장면은 이제 중략 이후로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그 줄거리 얘기해주면서 이 개인의 어떤 그런 갈등의 사랑 이야기가 삼각관계가 보다 큰 어떤 민족의 상황을 직면하면서 좀 더 이것이 무너지는 그죠? 소멸되는 그런 과정을 볼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까 이 자유연애 사상이 갖고 있는 사회적 변형 이런 얘기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략 그 다음에 나올 겁니다. 필요하면 뒤에 읽어볼 거고요. 다음 4번 인생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헛된 것임을 깨닫고 실망하는 형식의 모습을 자 출제자가 문제 만들 때 여러분 뭐뭐한 모습은 하고 이렇게 둘로 나누잖아요. 앞에 다 뭐야? 내용 뒤에 건 보기 아시죠? 이것도 아직 우리가 안 봤던 내용이라면 중략 그 이후에 나올 것 같아요. 연애의 실천에서 겪는 어려움이 근대적 자아의 자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는데 자 이건 중략 뒤에 읽어야 될 것 같아. 제 나머지 선택까지 좀 설명하려면 뒤에 좀 읽어야 될 겁니다. 시간 좀 아껴야 될 겁니다. 자, 중략 이거 볼게요. 그는 사랑이라는 것을 인류의 모든 정신작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것의 하나인 줄 믿는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형식이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죠.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선영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에게 대해서는 극히 뜻이 깊고 거룩한 일일 것이요. 또 자기의 동포에 대해서는 큰 정신적 혁명으로 생각하는 여기 나오네요. 그죠? 사랑이라는 대상이 선영한테 보내는 사랑이라면 개인적인 사랑일 것이고 만약 이 사랑이 우리 민족에게 보내는 사랑이라면 좀 더 큰 의미의 사랑일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왔지만 자기의 동포에게 대해서는 즉 삼남직 수재민들을 동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더 큰 정신적 혁명이라는 의미로서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간의 개인적 사랑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선영한테 대입하면 되고 이 사랑을 좀 더 큰 개념으로 본다면 정신적 혁명으로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그러므로 형식의 사랑에 대한 태도는 종교적으로 진실하고 경건한 것이라도 할 수 있겠다. 그만큼 형식이가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죠.
사랑을 인생의 전체라고까지는 생각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에 대한 태도로 좋게 인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서 보건대 자기의 선정에 대한 사랑은 너무 유치한 것이었다. 너무 근거가 별로 없었고 내용도 빈약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랑에 대한 것이 좀 더 진실되고 좀 더 큰 것이어야 되는데 영치를 보면서 바로 흔들려 버렸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빈약했다라고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은 오늘 저녁에 이것을 드디어 깨달았다. 깨달음에 슬퍼졌다. 마치 자기가 인생 경력을 다 들여서 해오던 이 일들이 일종 하루아침에 헛된 것인 줄을 깨달은 듯 실망을 받고 왔다. 자, 아까 우리 서택지 읽었던 이 대목인 거죠, 그죠? 즉 사랑에 대한, 연애에 대한 그런 자기 성찰, 반성을 한 결과 내가 그토록 해왔던 이 사랑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반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와 함께 자기의 정신의 발달한 정도가 아직도 극히 유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요 지금 영체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자기의 사랑이 진실되고 그죠? 전부고 그리고 뭐 정말 진실된 것이고 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체 앞에서 무너졌고 그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니까 여태껏 내가 해왔던 사랑이 아니라 이거밖에 안 된다? 실망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뭔가 이제 지금 깨닫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아직 뭔가 유치한 존재에 불과하구나라는 걸 또 생각하게 된 거고, 자기는 아직 인생을 깨달을 때도 아니요, 다른 사랑을 의논할 때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은 아직 뭔데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반성의 결과 알아차린 거야. 그러므로 자기가 오늘날까지 여러 학생들에게 문명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인생을 가르친 것이 극히 외람된 일인 줄도 깨달았다. 그러니까 뭐야? 나도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닌데 내가 누구를 가르쳤어? 라는 자기 반성을 하고 있었던 거야. 자기는 아직도 어린 아이였던 것이다. 마침 어른 없는 사회에 처했으므로 스스로 어른인 척하던 것인 줄 이제 깨달음에 스스로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던 거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겪기 전까지는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고 다 모든 걸 깨달은 사람 같았고 그랬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지금 비유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근데 이제 문제도 있잖아요. 공동체가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이상적 사고에 대해서 여태껏은 약간 자만에 빠졌던 거야, 자기가. 뭔가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실제 현장을 맞닥뜨리니까 내가 가졌던 공동체 이상이 얼마나 별것 아니었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게 너무 사실 이제 부끄러워지고 있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형식은 생각에 이어 생각을 한다. 나는 조선에 나갈 길을 분명히 알았거니 했다. 조선 사람의 품을 이상과 따라서 교육자의 가질 이상을 확실히 내가 잡았다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나 이것도 필경은 어린이의 생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었다. 라고 계속해서 자기 어떤 여태껏 사상에 대해서 통렬한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자, 그럼 다시 우리 24번에 가서 2번까지는 그저 우리 이해했고요. 3번에 다시 보시면 사랑을 개인의 일로만 국한하지 않고 민족에 대한 정치적 혁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내용상. 이것은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서의 연애가 어떤 계몽성을 지녔구나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교육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걸 이제 다 자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인생의 사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헛된 것임을 깨닫고 실망하는 형식의 모습. 이건 왜 나왔죠? 여태껏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었고 다 가진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무너지는 장면이잖아, 지금 이 장면. 연애 실천에서 겪는 어려움이 근대적 자아의 자각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연애가 잘 안 돼가지고 말이야. 연애 실천에 겪는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게 근대적 자아의 자각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더 쉽게 말하면 연애가 잘 안 되는 이것이 자아의 자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이 돼버렸거든. 근데 이거는 자기가 여태껏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 상황의 측면에 놓고 보니까 자기가 결국 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 때문에 온 말이었어. 그러니까 단지 연애에서 겪는 그 어려움, 즉 연애가 잘 안 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자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실망을 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4번이
틀린 이유의 정답이었고요. 마지막 5번도 사랑의 진실을 확인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성찰하는 형식의 모습이 지금 마지막 장면이었던 거예요. 연애를 고민하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내면의 결핍이라는 새로운 진실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아까 나왔던 자신은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아직 뭔가 결핍의 대상일 뿐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좀 더 그 내면의 결핍을 이제 좀 더 채우고 좀 더 완성된 자아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걸 여기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는 이제 말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이 반증의 결과물로 생각하게 되겠죠. 문제 스타일 자체가 단어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도 조금 어렵게 느껴졌지만 답인 4번이 너무나 선명한 것은 연애를 하면서 겪는 그 어려움 때문에 자각을 할 수 있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금 이런 말이거든. 전혀 이 말 자체도 틀린 말이고 그것을 지금 실망하는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모습에서 연결시켜놓던 것도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5번에서 28번 들어가겠습니다. 철쭉제. 자, 몇 번? 자, 이건 없고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2로 가서 2가 27번인가요? 맞나? 27번 오늘 우리 좀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오늘은 요거는 2개만 나갈게요, 여러분들. 옥단준천하고 월왕전 해서 2개만 합시다. 자, 이 책 보시죠. 자, 몇 쪽입니까? 71쪽입니까? 맞나? 맞나? 오케이. 자, 시조 어부단가와 연시조와 함께 평시조, 단시조 두 작품 나갔습니다. 자, 1번에 4, 2번에 2, 3에 3, 4에 3, 5에 4, 6에 1, 7에 5, 8에 4번. 자, 몇 번? 5번. 또. 자, 한자성어 문제는 일단 4번 빼고는 다 통하는 말이죠. 물심 일여라는 말 혹시 여러분 이것도 제가 한 번씩은 말해줬는데요. 무라 일체라고만 외워놓은 친구들은 아마 이게 뭐야 했을 건데 같은 말이야. 자연과 인간이 나 아자의 마음 신자잖아요. 자연과 내가, 자연과 내 마음이 일체 하나다. 일여라는 말은 일은 하나 일자고요. 여자가 같은 여자예요. 그래서 자연과 내 마음이 하나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안민낙도 뭐 연합고질 풍월주의는 우리가 많이 했다, 그지? 자연 속에서 그지? 가진 게 없어도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안민낙도요. 또 연합고질 자연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병, 풍월주의. 혹시 풍월 자연 속에 주인이 됐다. 다 자연과의 어떤 연관성을 두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그런 뜻이었었어요. 그런데 청운지지는 뭐냐? 혹시 그런 말 안 들어봤니? 청운의 높은 꿈을 품고 뭐 서울로 갔다. 청운의 꿈을 품었다. 청운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이게 풀을 청자에 구름 혼자 쓰고 있죠. 그러니까 구름은 높은 곳 하늘에 있죠. 청은 풀을 청자예요. 여러분 젊은 나이대를 보통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자를 쓰면 봄춘자에 이 풀을 청자를 써요. 그러니까 가장 왕성하고 뭔가 혈기왕성하면서 원대한 꿈을 품고 그지 어떤 이상과 야망을 품는 그 시기를 청춘이라고 부르거든. 풀을 청자. 그래서 이 청은 이 지 뒤에 있는 지자가 뜻지자예요. 어조사 지자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어떤 내가 뭐가 나중에 돼야지 야망을 품는 그런 생각 이런 것 자체를 청운지지라고 얘기합니다. 더 간단히 내가 나중에 높은 지위에 올라야지,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높은 관직에 올라야지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욕망, 그런 걸 청운지지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그럼 이 단어는 어디에 나가야 이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속세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속세 쪽에 나갑니다. 됐니? 중단만 하고 또 몇 쪽 했어요? 73쪽? 바로 이어서 했네. 오케이, 갑니다. 1번에 5, 2에 4, 3에 3, 4에 1, 5에 4, 6에 1, 7에 5. 몇 번? 4번? 4번. 자만심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하고 자만심. 자존심. 자존심은 여기도 있지만 이런 거잖아. 내가 가지 말라고 내 곁에 있어줘요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이님은 안 갔을 텐데 그거 내가 괜히 말하면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자존심. 이때는 자존심이라는 말을 쓰지. 자만이라는 거는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잘났어 라고 생각하는 게 자만이잖아. 스스로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자만이지. 자, 114쪽. 몇 번? 114쪽. 그 뒤에 113쪽? 4쪽. 4쪽? 91쪽. 91쪽도 있어? 조응설. 오케이. 갈게요. 1번에 2, 2번에 3, 3에 4, 4에 4, 5에 3, 6에 4번입니다. 몇 번? 3번. 또 4번. 이거 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자, 3번 볼게요. 주응의 삶에 대한 인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황을 찾아가게 되는데, 일단 주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통념에서 좀 벗어난 사람이었어. 사고발상 자체가 뭐 평탄하고 그치 평화로운 그런 곳에 살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고, 반대로 위태로운 그런 어떤 곳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더 조심하게 하고 경계하게 해서 오히려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그치? 그러면 몸이 늘 우리가 건강하면 그 건강함만 우리가 믿고 오히려 나중에 더 큰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 근데 반대로 몸이 약하기 때문에 늘 내가 건강 관리를 더 잘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살 거란 말이야.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주응의 삶의 인식이 4번.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던 사람은 요게 내용상 위태로운 물가에 사는 게 딱 대응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더욱 신경을 써서 이 말은 뭔데 내용상 더 경계하고 조심한다는 거겠지. 그래서 몸을 더 관리해서 더 건강해진다. 오히려 더 건강한 편한 삶을 더 살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위태롭지 아니한 삶을. 그래서 대응의 짝은 4번.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A의 주제의식이 가장 잘 드러난 것. A는 아득한 강바다여 유유자적 빈배를 띄웠고 아주 물 가운데 한가롭게 살아간다는 얘기야. 밝은 달을 싣고 즉 자연과 함께 살아가면 그만이다. 한가롭게 살다가 세월 마치겠다. 그래서 아주 유유자적한 자연과 함께 지내겠다는 그런 삶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안분지적 다 좋아요. 안빈낙도 무라일체 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것도 지울 수 있는데요. 2번은 황진이 작품이에요. 사랑 노래입니다. 답 아닐 거예요. 나가리. 그 다음에 5번에 성산문 최근에 배웠어요. 사육신입니다. 지주와 절개를 노래했을 거예요. 아닐 겁니다. 답 지우고요. 나머지 3개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번에 이양원의 작품. 이건 솔직히 많이 나오는 작품이 아닙니다. 볼게요. 이거는 당쟁을 일으켰던 그 간신배들을 풍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높은 남계. 여러분 남계 기억나요? 용비어창가에 나왔는데 뿌리 깊은 남간. 나무였죠. 그죠? 나무. 자, 높은 나무에 날 권해서 올려두고는 올라가라 이렇게 나를 권해서 올려놓고는 이보시오 번넷내야 흔들지나 말았으면, 그러니까 높은 나무에 나를 올려다 놓고 밑에서 막 흔든단 말이야. 이걸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관념을 생각하면 보겠어. 높은 권력에 나를 올려놨단 말이야.
근데 그 권력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해서 나를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떨어져 죽기는 서럽지 아니어도 님을 못 볼까 하노라 걱정하고 있죠. 결국 이것은 간신배들이 나를 그지 모함하고 하는 그런 간신배 세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작품이에요. 많이 나온 작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서익의 3번. 이 작품도 임금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애도하는 그런 내용의 주제 시조인데 볼게요. 녹초 풀이고요. 청강상에 그냥 강이죠. 그 위에 굴레 벗은 말이 되어 그래서 굴레 벗은 말이 됐다고 했어. 화자가 지금 이 상황이 됐다는 얘기거든. 자기가 원래 말인데 비유적 표현이겠지. 굴레를 이렇게 씌고 있다가 그 굴레를 이제 벗어 던진 거야. 따지면 뭔데? 관직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속색으로 관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이런 것에 다 이제 벗어났단 말이야. 얼마나 홀가분해졌겠어. 자, 그 다음. 때때로 머리를 들어 북향하여 우는 뜻은 그랬다. 자기가 이렇게 굴레에서 벗어난 말이다. 다시 말하면 관직에서 벗어난 홀가분한 몸이 됐지만 북향, 북쪽을 향해서 울고 있대. 그럼 북쪽에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왕을 향해서 이렇게 늘 관직에서 물러났지만 인사드리고 늘 생각하고 막 마음에 품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우는 이유는 그 뒤에 석양이 재 넘어감에 님자 그리워해서 우는 것이로라 그렇게 얘기했어. 석양이 즉 해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지. 재 고개를 넘어갈 때 그 때문에 울었다는 얘기야. 임자가 그리워서. 이때 임자는 임금을 얘기하는 말이야. 이 말은 임금님이 승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애도하고 슬퍼하는 내용의 작품이야. 보통 해와다는 왕이지. 이게 지금 지고 있지 지금.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작품이야. 역시나 그렇게 많이 나오는 시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정답은 이제 4번인데요. 그럼 작가 이름 뭐냐? 월산대군이다. 이 사람 작품은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작가 이름 보시면 절대 안 까먹을 사람이야. 이름에 대군이 붙었다는 것은 출신이 뭐란 얘기야? 왕족이라는 얘기야. 예전에 제가 교도소설 하면서 이런 힌트 좀 드렸는데요. 왕이 있고 종전이 있겠죠. 첫 번째 분이. 그럼 후궁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종전에게서 낳은 아들, 딸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아들들을 뭐라 부르는 거야? 대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후궁들의 자식들이 아들이면 그냥 군만 붙이는 거예요. 영창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딸을 낳으면 중년의 딸들은 다 뭐라 부르겠어요? 공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후궁들의 딸은 뭐라 부르겠어요? 옹주, 덕혜옹주. 오케이?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대군이라는 말을 통해서 여기서 왕가, 즉 중전의 첫 이제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이었던 거야.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조선에 성종이라는 임금이 있었죠. 이 성종 임금의 친형이야, 이 사람이. 성종의 친형입니다. 그 말은 누가 왕이 될 뻔했다는 얘기야. 월산대군이 왕이 될 뻔했다는 얘기야. 그랬던 사람이 왕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기의 왕자리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속시로 내려와서 자연에 이렇게 응거하면서 그런 아무런 욕심내지 않는 무욕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월산대군이라고 하냐. 그래서 이 사람 이름 딱 보면 아 욕심 없는 사람 요걸 연상하란 말이에요. 자 자연달 오케이. 가을 강에 밤이 찾아오니 물결은 차갑구나. 가을 되면 조금 이제 차가워지지 그지? 낚시를 던지니 고기는 많이 무는구나 그랬다. 이 사람 고기 잡으러 갔을까? 아니야. 그냥 시간과 세월과 자연과 함께 하려고 간 사람인 거야. 우리 낚시 나오면 풍류잖아요. 그래서 무심한 달빛 나오잖아. 아무 욕심 없는 저 자연만 배에 싣고 빈배 저어오면 그걸로 만족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안분지족의 삶을 노래한 작품이다. 그래서 이 작품 답이었고요. 그럼 2번은 질문이 잘 안 나왔으니까 가겠는데요. 이 3번 같은 선택지가 대화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답이 맞았을 거고 맞았으니까 질문 안 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이 3번 작품은 우리 혹시 한자 못 썼나?
없었다면 이 책 안에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평시조 지나가면 조선 후기에 사설시조편 나올 거거든요. 그때 아마 지금 보시다시피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이 작품들은 지금 다 사설시조들입니다. 워낙 좀 중요한 작품들이 좀 많네요, 보니까. 특히 3번은 4번하고 5번, 1번, 2번 빼고는 종종 잘 나오는 작품들이에요, 보니까. 이건 좀 해줄게요. 이게 다 좋은, 이 중요한 작품들이네. 자, 그러면 나중에 그 뒤에서도 한번 만날 거니까 그때 복습을 하게 되면 아마 더 잘 기억하겠죠? 그러니까 빠르게 한 번만 어떤 내용인지 한번 훑어드릴게요. 2번 빼고, 이거 잘 안 나오니까. 1번,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서리법이네요. 개를, 연화문이라는 말은 10마리가 조금 넘는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10마리가 좀 넘어요. 연화문이라는 말. 자, 개를 길렀는데 10마리 좀 넘게 길렀는데 요 개같이 얄밉겠는가? 그 말은 요 개같이 제일 얄밉다는 얘기잖아. 그럼 요 개가 왜 이렇게 얄미울까? 얄미운 짓을 하니까 얄밉겠지. 자, 뒤에 보면 이제 그 뒷거리가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본문대로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님, 고은님이 오면 얘가 막 짖어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어. 근데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님이 와. 그럼 막 얘가 막 반겨서 막 내달아가고 막 그러는 거야. 그거 얼마나 얄밉니? 자, 그런 얘기입니다. 미운 님이 오면은 꼬리를 회회 치면서 뛰었다, 날이 뛰었다, 막 반겨서 달려가고, 반대로 고운 님이, 내가 좋아하는 님이 오면 뒷발을 막 바동바동 물러났다, 앞으로 나타났다, 막 그러면서 캉캉 찢어서 돌아가게 만들더란 말이야. 얼마나 얄밉니? 그러니 이런 놈한테는 개밥 주겠습니까? 안 주죠. 쉰밥이 그릇 남는들 너 먹일 줄이 있으랴 안 주겠다는 서리법. 재밌죠? 당연히 사설시죠. 해악의 요소가 강합니다. 근데 이 작품은요, 원래는 이런 내용이었어. 님이, 사랑하는 님이 이 화자한테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안 돌아오는 님이 얼마나 원망스럽니? 그래서 님한테 원망을 해야 되는데 전통적인 여인들은 님한테 원망 직접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꿎은 걔한테 지금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에 댁들아 사람들이여 동난지 사시오 라고 일단 불렀어. 이게 지금 답이 대화치기 때문에 대화로 가보자. 여기는 그 개로 담근 젓갈, 개젓 장수가 외치는 말이야. 사람들아, 댁들아, 사람들이여, 동난지 사시오. 그래서 이 동난지가 뭐냐면 개젓이야. 근데 개젓하면 이야기는 동난지 모르겠지? 괜히 어려운 말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개젓 장수가. 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고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장수야, 개젓 장수야. 네 황후라는 거는 이 물건 팔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놓은 그 물건들 따위를 황후라고 합니다. 외운 단어 아닙니다. 야, 너의 그 물건 정도. 너 뭐라고 왜 난다? 자, 왜 난다? 이건 해야죠. 난다. 또는 미은다. 의문형입니다. 너 지금 뭐라고 외쳤니? 너 지금 뭐라고 불렀는데? 이 정도야. 하면서 사자. 내가 한번 사볼게. 너 그거 뭔데? 내가 사볼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객의 말이었어. 자, 그러니까 다시 개젓장수가 이렇게 말한다. 외골내육 양목이 상천 전행 후회 소아리 8족 대아리 2족 여기까지. 이게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그림을 그리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다. 자, 외골내육 외 겉은 골 뼈처럼 단단해. 그리고 내육 안은 육 살이 있어. 저번에 그랬던 거야. 그 다음 양목이 상천. 양목 이 목자가 눈목자재. 눈은 두 짝이 있지. 그러니까 양목이란 말이야. 하늘을 향해 있어. 상천. 그리고 전행후회. 자, 우리가 이게 개인지 알겠지? 개가 옆으로 가잖아. 우리가 볼 때 옆으로 가지만 지는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거겠지. 전행후회. 앞에 갔다 뒤로 갔다. 그 다음에 소아리 8개. 알이라는 게 다리의 옛말입니다. 우리. 그래서 소아리 작은 다리 8쪽. 작은 다리 8개. 그
그리고 대아리, 큰 다리 이족. 이게 뭔데? 집게발이겠지? 집게발. 자, 그리고 이제 청장 아스슥. 이런 음성 상징어겠지? 청장 아스슥 하는 동난지 사시오라고 외쳤어. 여기까지가 계절장수의 말이었어. 그럼 청장이면, 야, 우리 그 게로 양념게장도 있지만 간장게장도 있잖아. 뭐 좋아요? 이건 지금 간장게장을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맑은 아주 깨끗한 간장으로 담근 게, 그게 게젓 간장게장인 거예요. 그럼 그 간장게장을 입에 넣고 씹으면 어때요? 그 각각류니까 이게 아스슥 소리가 나겠죠, 그죠? 그 아스슥 하는 동난지 사세요라고 외쳤던 거야. 봐라. 누가 봐도 지금 한자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지. 쉬운 우리말 놔두고 왜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구사하고 있는 거야? 이 작품은 지금 이 대화책 때문에 답이었지만 이 작품 나올 땐 이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예전 한번 알아두라고 했던 단어인데요. 양반들이 자기가 좀 많이 배웠음을 막 드러내려고 할 때 그거 와 꼴보기 싫은 거야. 한마디로 잘난 척하는 태도였지 이거. 현악. 현자는 드러날 현자야. 드러낼 현자. 학이 뭐야? 배울 학자잖아. 내가 많이 배웠다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야. 이 말이 결국 잘난 척한다는 뜻이야. 여기는 계절장수와 어떤 그런 고객의 대화처럼 되어 있지만 이거 역시나 비유적 표현의 어떤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 본다면 이게 양반의 모습인 거지. 현학적 태도를 보이는 양반의 모습을 지금 비판 풍자하는 그런 사설시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건 좀 한 번씩 본 것 같은데 창을 내고 싶다. 창문을 만들고 싶다. 어디에? 이내 가슴에 창문을 내고 싶다. 그래서 가슴에 창문 만들 수 없잖아. 발상이 너무나 기발한 작품입니다. 왜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답답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어휴 가슴 진짜 답답하다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창문을 만들 수가 있었다면 열면 시원하잖아. 그런 발상을 보이는 작품이에요. 자, 고무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적이, 수돌적이, 대목걸쇠로 크나큰 장돌이, 망치로 뚝딱 박아서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그랬어. 앞에 거 안 외워도 된다 그랬다. 이거 뭔데? 그냥 고무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이거 열장지까지 장지가 문입니다. 문. 문의 종류를 쭉 그냥 열거한 거야. 그리고 이 문 만들려면 어떤 소재가 필요하겠지. 암돌적이, 수동적이, 배목걸쇠 이게 다 문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이야. 그냥 이런 일상의 재료를 쭉 문 만들기 위한 재료를 그냥 나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이런 큰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 창을 내고 싶어요. 하고 마지막 종작. 이따금 가끔씩 하도 답답할 때가 되면 열고 닫아 볼까 하노라 그랬어. 자, 그래서 이런 노래를 지었다는 자체는 사사시조잖아. 평민들의 삶이 상당히 녹록지 않았고, 그지?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웃음을 통해서 해학적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거야. 자, 마지막 5번에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여러분, 귀뚜라미 나오면 항상 뭐 물어볼 때 많이 귀뚜라미에 사용된다고 했어요? 감정이. 이렇게 줘요. 우리가 이렇게 사설시조는 평민들이 지은 작품이니까 한자 못 쓰고 그냥 귀뚜라미라고 순 우리말 썼죠. 근데 양반들이 쓸 때는 저 귀뚜라미를 한자로 쓴다고 했어요. 실솔이라는 한자를 쓴다고 했어요. 해볼게요.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예쁘다가 뭐죠? 불쌍하다, 저 귀뚜라미. 어떤 귀뚜라미가 지는 달이 지고 있고, 새는 밤은 새오고 있고, 날이 밝아온다는 거죠. 근데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를 하면서 지 혼자 울어가며 내다가다 사창 여인 잠을, 사창은 보통 여인의 그 공간을 사창이라고 하죠. 비단이 쳐져 있는 창가. 그런 여인의 창가에 여인 잠을, 즉 겨우 든 잠을 살뜰히도 잘도 깨우는구나 그랬어. 봐봐. 화자가 님 생각하니라고 못 자다가 겨우 살짝 들었어. 여인잠. 살짝 든 잠. 근데 지금 누가 귀뚜라미가 와서 달은 떨어지고 날은 새어오는데 잠시도 안 쉬고 계속 울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의 잠을 살뜰히도 잘도 깨웠구나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겨우든 사람한테 잠을 깨우면 당연히 이거 원망하거나 찌탄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근데 귀뚜라미를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뒤에 보시면 에휴 냅둬라. 지가 비록 미물이지만 하찮은 그런 생물이지만 무인동방 아무도 없는 여인이 있는 그 방 독수공방하고 같은 말이야. 그런 무인동방에 내 뜻, 내 마음을 알리는 너밖에 없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님 생각하니라고 잠 못 이루고 있는 내 마음과 너가 같은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지금 굴면서 밤을 지새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 귀뚜라미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페이지에는 이번에는 작품도 좀 준비해서 다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몇 쪽이었죠? 111, 115 어부사시사 오케이 1번에 5, 2번에 3, 3에 5, 4에 3, 5에 3, 6에 1, 7에 1번입니다. 몇 번? 7번 6번 그러고 이거 비책이 있지. 나중에 이제 2학기 시험 다 치고 이 책 버리지 말이. 3학년 되면 그 수특 수학 두 책 써야 되거든. 방송교재 쓰는데 그 수특 같은 경우에 문학 작품의 양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고전 작품들 상당히 좀 중복되는 작품이 많아요. 그때 가서 여러분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 책 절대 버리지 마세요. 오래되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고전 작품입니다. 좀 정해져 있는 작품이 많다 보니까 거의 돌고 돌아요. 유용하게 써먹을 겁니다. 자, 6번부터 봅니다. 나와 보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가 가장 관계 깊은 걸 찾아냈습니다. 일단 보기는 모르겠고 나는 했어. 여름의 노래였어. 연잎에 밥 사놓고 다른 건 필요 없다. 청량잎 삭가 쓰고 녹사에 비옷 입고 그리고 백구가 따라오는데 모랄체 하나가 되고 있다 그랬어. 1번 안문지족 당연히 쓸 수 있는 말이지. 그리고 우국충정 이거 뭐야? 우국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마음 이 뜻이잖아. 모두 충신한테 써야 되는 말이잖아. 아니고 무라일체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있다. 근데 무라일체 나는 좋아. 일단 보류. 다음 망양지탄 이 탄자 하나 나왔네. 망양지탄이 뭐냐면 이 옛날에도 이거 좀 많이 나왔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잘 안 나와요. 그럼 이게 뭐라고 돼? 우리 맥수지탄, 통수지탄, 만치지탄까지 이러면 딱 좋아. 망양지탄은 뭐냐면 이 양자잖아. 무슨 양인지 알아? 양양자야. 하는 그 동물 양이야. 이 망은 없을 망. 보통 부정적 단어 쓸 때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양을 잃어버리고 한탄한다라는 뜻이야. 직역하면 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한탄 그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어렵다는 게 이 말 속에는 이 뜻 알아내기가 힘들거든. 자,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고 상상해봐. 이게 길들이 근데 학문의 길인 거야. 학문의 길, 왕도가 없어. 학문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배우는 내 이 길이 내가 그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 탐구의 길일 수 있거든. 이게 정답이고 항상 이게 정답이고 그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양이 있는데 양을 주인이 놓쳐버린 거야. 그래서 막 잡으러 갔는데 이제 이 갈림길에 온 거야. 그래서 양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나와서 한탄이라고 해서 쓴 말인데 결국 학문의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 보니까 그 학문의 길에 도착하는 일은 참 어렵다. 다시 말하면 학문은 항상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학문의 길은 여러 갈래여서 그 궁극에 도착하는 것, 도달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라는 말이 망양지탄의 뜻입니다.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연군지정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지, 그지? 이 군이 바로 왕이잖아. 연은 사랑할 연, 임금님을 사랑하는, 연모하는 그 마음.
역시 중심일 때 많이 나오는 말이었지. 자, 그럼 이제 1, 3번 남았는데 보기 가보자. 드디어 만원 나왔다. 나는 계속 제목 보면서 친숙해져야 돼요. 흥이 넘쳐난다. 자연이 있겠죠? 맞죠? 산수간에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바로 할게. 산수간 바위니까 자연이죠. 산과 물 사이에 있는 바위, 그 바위 아래에 띠집은 초가집이야. 그 초가집을 짓노라 하니 누가? 윤선도가. 근데 그 이유를 모르는 남들은 윤선도가 왜 이렇게 시골에 내려와서 말이야 초가집 짓고 살까? 이유를 모른단 말이야. 그 이유를 모르는 남들은 그걸 비웃는다 하겠지만 어리고 어리석고 혐의 뜻에는 혐은 보통 향함인데요. 그냥 시골에 묻혀서는 세상 물정,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는 그런 약간 어리석은 촌사람? 이 정도의 뜻이 향함입니다. 뭐라 돼요? 그러면 어리고 향함을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윤선도 자신을 가리키는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거야. 이거는 역시 겸손 모드야. 나를 겸손하게 표현한 거야.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내 분수인가 하노라 그랬다. 뭔데? 시골에 내려와서 한때 이렇게 잘 나갔던 그 신하가 말이야 갑자기 자연 속에 돌아와서 초가집 짓고 사니까 이 속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 그렇게 잘 나가다가 왜 시골에 와서 살지? 아이고야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웃는단 말이야. 근데 나는 시골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이렇게 사는 게 나에 맞는 분수다. 안분지족의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이것이 바로 나의 분수야라고 얘기하면서 안분지족의 자세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있는 이야기는 없어. 그래서 무라치는 아니다. 나중에 많은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많은 작품에는요 매 수마다 자연을 의미하는 시구나 속세를 가리키는 시구가 항상 대비되어서 꼭 하나씩 나옵니다. 매 수마다 여기도 있어요. 자연은 당연히 산수간 바위가 되겠죠, 그죠? 그럼 속세는 뭘까요? 그 이유를 모르는 남들, 이게 바로 속세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윤선도를 비웃는 사람들. 그래서 체크해 두세요. 자, 7번 갑니다. 역시 우리 배웠던 어부단가 바로 나왔네요. 근데 어부단가의 첫 번째 위에 있는 수는 우리 지금 교재에서 봤던 작품이야. 우리 살짝 그 어부단가 가보면 좀 많이 아프네. 70? 70쪽 그죠? 1수에 보시면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요 1수 똑같아요. 안 할 겁니다. 근데 보기에 두 번째 있는 작품은 우리 작품에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작품 위주로 해서 제가 읽고 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이 보기를 개작한 것이라고 할 때 이 작품은 뭔데? 어부사시사. 이 어부사시사가 요 보기 이현보의 어부단계를 개작한 거라고 볼 때 시간상으로 맞아요. 어부단계가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요걸 가지고 만든 게 어부사시사니까 그 과정에서 고려했을 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결국 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걸 찾는 거야 이것도. 자, 그러면 두 번째 설명할게. 장안을 돌아보니 북골이 천리로다. 어조에 누워신들 늦은 스치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실현이 없으랴 그랬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이 작품으로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단어 나왔습니다. 지금 장안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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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고전 소설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공감 나오면 체크하라고 그랬죠. 자, 장안은 도성, 도읍지가 있는 도성, 황성, 황제가 살고 있는 도성, 수도라 이 말이에요. 장안은요, 그 도시 중에 가장 화려하고 번화한 곳을 보통 장안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그래, 이곳에 누가 살아요? 왕이 살죠. 그래서 이 장안을 돌아봤더니 북골, 북쪽에 있는 대궐이야. 당연히 누가 살아? 왕이 살고 있는 대궐이지. 그게 자기가 있는 곳과 천리래. 천리는 거리감이잖아. 그러니까 화자는 어디 있네? 자연에 있을 거고 왕은 속세에 있지. 그래서 어주에 누워신들. 자, 우리 주자 외울 때 이력 편조할 때 그 주잖아. 배다 그지?
그럼 고기 잡는 배잖아. 작은 배일 거야. 고기 잡는 그런 작은 배에 내가 누웠은들, 내가 한번 누워있는들, 늦은 스치 있으랴. 그러면 이런 거는 중세 때는 다 두음 법칙이 그지 적용이 안 됐을 때니까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이 고기잡이 배에 내가 누워 있다고 한들, 즉 자연이잖아. 내가 아무리 자연에 있는다고 한들 잊은 적이 있으랴 없다 설립법이 말이야. 그러면 누굴 안 잊었단 얘기야? 그래, 장안에 있는, 즉 북골에 있는 임금님을 잊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에휴 근데 내가 갈 수는 없어. 안 가겠답니다. 왜냐? 에휴 모르겠다. 냅둬라. 내 시름이 아니더라도, 내 걱정이 아니더라도, 그럼 시름은 하재, 시름 걱정. 내 근심 걱정이 아니더라도 제세현이 왜 없을까? 어딘가에 있겠지. 서리법. 제세현이 뭐냐? 세상을 구제할 인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임금님 보좌하면서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제 늙었고 못 나가겠다. 난 자연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아니더라도 세상을 구원할 만한 그런 어진 인재가 어딘가에 왜 없겠니?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안 나가겠다는 것에 어떤 합리화인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속세에 대한 미련과 안타까움의 심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게 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럼 이게 어디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문 다시 보세요. 이 작품 어부사사가 이 보기를 계작 약간 손봐서 만든 거라고 할 때 그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 찾았으니까 이 선택지는 어부사시사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계작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우리 1번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곳에서도 속세에 대해서 미련 가지는 내용이 어디 있었습니까? 없죠. 오히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제가 보기에서 해석해드렸던 두 번째 수 저기에서 보인 거예요. 왜? 임금님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건 속세에 대한 미련을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임금님이 속세에 사시니까. 그죠? 그래서 1번 바로 답입니다. 나머지는 확인해 보세요. 다 어부사시사와 연결이 될 겁니다. 이해 안 되면 질문. 자, 그 다음. 그러면 답 다 됐나? 다른 거 남은 거 없나? 다 했나? 한번 같이 맞춰서 합시다.